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을 하면서 세금 효과를 좀 고려해야 되는 세금 효과의 중요성을 잘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문제가 된 게 이제 사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이 이제 건설업을 하는 개인이죠. 예, 건설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100억 정도 이제 계약을 맺고 건축주와 계약을 맺은 거게 되겠죠. 아니면 자기가 건축주가 되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수익 금액을 이제 10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이제 건설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도급을 이제 80억 원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민한테 이제 도급을 주고, 건설 시공사가 되겠죠. 건설 시공사한테 도급을 주고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건물을 지어 달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형식적으로 실제로는 요 이제 한 100억짜리 정도 되는 건물은 이제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인은 이제 그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으니까 그 전체 이제 도급을 주는 형태를 취하되, 다만 이제 실제 일은 다 이제 개인이 한 거죠. 실제 일이라는 게 이제 한 100억짜리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이제 각종 세부 부분들, 뭐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설비면 설비, 이런 이제 개별 이제 실제 일을 하는 업자들, 보통 이제 하수구민들이라고 하죠. 하수구민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을 어레인지해서 일을 시키되, 다만 이제 그 계약 명의를 이제 그 법인, 거래 명의를 이제 법인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 법인하고 이제 명의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법인이 예를 들어 이제 하수구민들한테 이제 하도급을 주는 거고, 이제 하도급을 준 법인들은 실제 이제 공사 현장 사이트에서 일은 하되, 또 그 세금 계산서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니까요. 세금 계산서는 이제 법인한테 발행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업의 주체는 요 개인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게 문제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상 이제 종합건설업 면허라는 것은 이제 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여를 하게 되면 이제 처벌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정말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냥 이제 개인이 이제 그냥 사업을 하고, 내가 이제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도급을 이제 건설업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에 도급을 줘가지고, 그 도급이 이제 그 수급인이 하수급을 줘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이러면 뭐 명의대여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가 다 하수급인들을 개인이 다 어레인지를 하고, 그냥 너희들은 이제 그 법인은 그냥 그 명의만 준 게 아니냐 이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명의대여가 되는 거죠. 동의나 실체를 두고 그냥 저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그냥 이게 법적으로 명의대여가 되어버린 거는 그런 문제가 불거졌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명의대여 수수료가 전체 금액이 5%가 이제 시장 통상적인 금액이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쭉 계산 취합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요 100억짜리 프로젝트에 하도급을 이제 80억 주고, 이제 80억을 주게 된 하도급이 아니라 도급이죠. 이제 법인한테 주는 거니까,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법인한테 주는 거니까 도급에 이제 80억이라고 산정한 거는 그 하수급인들한테 준 이제 원가를 취합을 해보죠. 70 몇 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5% 이제 건설업 면허 수수료, 또 이제 세금 계산서를 실제로 종합건설업을 가진 그 법인이 발행을 받고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법적 책임도 지게 되겠죠. 요즘 특히 또 뭐 하드급 뭐 공정화 법률도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산재에서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제 수급인, 수급 법인,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그 법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5%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또 이제 종합건설 명의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원가가 발생을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순수히 그냥 뭐 앉아서 버는 돈이라고는 할 수 없는 돈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시비가 된 거죠. 이제 원가가 실제로 이제 하수구민들한테
이제 취합한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를 생각하니까 한 60억 정도밖에 발행을 안 하니까 이거 80억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된. 그래서 이제 그 민사 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인이 요 실제 건설업을 한 개인 상대로 이제 그 약정한 대로 돈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안 주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고, 그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한테 맡겨서 일을 처리를 했을 텐데, 그게 해당 민사 사건만 보면 이게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게 효율적인 변론이 되겠죠. 이게 명의대여가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르고 다르다고 표현한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이제 민사법정에서 명의대여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죠. 그 명의대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그 실제로 이제 발생한 금액이 한 3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3억을 안 주기 위해서 뭐 청구는 한 6억 청구 돈이 들어왔지만은 실제로 문제가 된 거는 뭐 3억인데, 뭐 3억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이거는 명의대여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도 그래, 명의대여는 금지되는데 그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민사 사건만 보면 그 효율적인 변론이 없을지언정, 이게 뒤에 전개되는 이제 세금이나 형사 사건을 보면 정말 그거는 이제 당연히 민사 사건만 보면 그거를 뭐 이길 수 있는 변론 방법,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제 뒤에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염두를 두면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위험한 주장인 거죠. 뒤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을 승소했지만은 명의대여 사실이 불거져 버리니까 이게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의 명의대여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벌은 뭐 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 금지를 하고 이제 행정법이죠. 그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이제 행정에 관한 법이 명의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금지를 하고, 거기 위반하는 경우 처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이 중하지가 않아요. 이제 벌금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받아서 대표자하고 법인 각각 한 500만 원 정도. 그럼 벌금이요. 그 뭐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은 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건설산업기본법상 그냥 처벌을 받아가지고 뭐 500만 원 일단 처벌을 받는 건 이제 사실 뭐 거기서 끝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그 세금 계산서가 오가는 이제 건설업이다 보니까, 뭐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이제 거래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로 오가게 되죠. 또 건설업은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단기간에 큰 금액이 세금 계산서가 큰 돈이 오가게 되니까요. 그게 이제 건설업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기간에 이제 100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제 80억을 비용으로 주고 이제 하수구빈한테 이제 그 돈을 공사원가로 지급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세금 계산서가 이제 발행이 되는 거죠. 하수구빈들은 이제 법인한테 내가 이제 공급하는 자로서 세금 계산서를 다 취합을 하면 이제 60억 원에 대한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6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인 입장에서는 그 6억을 받고 다시 이 개인 상대로 이제 80억 원이라는 매출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고, 이제 8억에서 아까 이제 자기가 지불한 이제 6억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 뭐 이제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명의대여라고 해버리면 이게 세금 계산서 관련된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인가라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명의대여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실한 도급 관계냐 아니면 명의대여에 불과하냐는 진짜 말 그대로 다르고 어다르 그런 문제에 불과하고,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이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제 세금으로서는 다 납부를 하고, 국가로서도 이제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굳이 뭐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봐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긴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지금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우선 이 개인 입장에서 이 80억에 대한 이제 매출
매입에 대해서 이제 8억이라는 이제 매입 세금 캐서를 발행받고 이제 매입세 공제를 할 텐데 그 8억을 부인당하게 되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이 법인 입장에서도 이제 매출 6억, 매출 8억, 매입 6억 이게 전부 다 이제 부인당하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효과가 뭐 2억, 8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형사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가법상 규정되고 있다 보니까 양형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으로는 뭐 둘 다 한 벌금 500만 원, 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양벌기능 받아서 이제 벌금 1000만 원 받고 끝났지만은 특가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이제 이 개인한테는 한 징역 2년 정도 실형이 부과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인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지만 이제 집행유예가 부과되게 되고, 이제 원래 이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기본법상으로는 그냥 벌금이 끝날 일을 이제 세금이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특가법이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실형, 집행유예 형이 부과가 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특가법에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과 다르다고 이제 보게 되는 세금 계산서 상의 세액 상당액을 그냥 벌금으로 부과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매입이 이제 8억밖에 없는, 세금 사실과 다르다고 보게 되는 매입이 이제 8억밖에 없어서 8억의 세액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매출 매입 다 사실과 다르게 되니까 뭐 매출 8억 매입 6억 이걸 다 사실과 다른 세금세라서 계산서로 보게 되니까 14억이라는 벌금이 부과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억 때문에 애초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3억 대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명의대여 사실로 이제 거래 구조의 성격을 이제 규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뭐 징역형이 집행유예는 이제 별도로 하고라도 세금만 하더라도 이제 개인 8억, 법인 14억, 22억이 전체적으로 부과가 돼버리게 되니까 이게 뭐 7배가 넘는 손해가 돼버린 거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거는 이제 특가법 적용 국면에서 발생하는 이제 벌금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또 그거하고 이제 별도로 이제 정말 이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뭐 본체는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이제 그런 문제였지만은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서 이제 매입세액을 이제 공제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되니까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서 이제 벌금을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세무서에서 형사처벌은 이제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거고, 그거하고 별도로 이제 과세 처분이 남은 거예요 또.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억이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봐서 이거를 매입세 불공제하면 그냥 8억을 그대로 부과하게 되거든요. 부가세 8억 원, 거기다가 이제 가산세까지 묶어서 뭐 합치면 뭐 한 10억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22억에서 추가적으로 이 개인 10억 더 정말 이게 뭐 눈뭉치처럼 이제 스노볼 효과인 거죠. 눈뭉치처럼 커지게 되죠.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단순히 이제 3억 때문에 쟁점으로 발생한 민사소송으로 또 땅이 이제 민사소송만 보게 되면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반사회질서 행위를 주장을 하면 요 3억 상당은 안 줄 수 있습니다. 내 성공보수, 그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내 성공보수를 이러면 내 일부라도 성공을 하게 되니까 성공보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파급 효과는 3억이 아니라 30억이 돼버리는 거죠. 3억을 이득을 보고 30억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한 15억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이제 소송 과정 한 10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이제 건설 프로젝트 하나 뭐 성공적으로 이제 건설 프로젝트 하나 하는 게 뭐 쉽습니까? 이게 또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또 분양이 안 될까봐 노심초사, 또 입주가 안 될까봐 노심초사, 인허가가 안 될까봐 노심초사,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또 업체 간에 이게 싸움이 붙어버리니까 그 거래 구조의 성격을 이제 명의대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세금 효과가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인생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이제 사업으로 인한 손해까지 생각을 하면 뭐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데, 아무튼 이제 본체는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이 거래 구조 자체가 이제 뭐 명의대우로 보든 아니면 진실한 동급 관계로 보든 거래 구조 자체에서 조세 포달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뭐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볼 필요가 있을까? 또 이제 신탁의 경우에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것하고도 좀 일관된 부분이 아닐까. 비록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금지를 하지만은 판례상으로도 이제 위법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송금불산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반사회 질서의 행위가 이제 중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비용을 좀 부인을 하는데, 단순히 이제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 500만 원 처벌받을 정도의 행위이고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데, 또 이제 사실 또 세금 계산서는 좀 다르게 보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 다르게 보는 그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봐서 이제 보유세 8억, 부가세, 가산세 2억의 이제 과세 처분까지 이제 맞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그런 또 이제 이미 그 8억에 대해서는 벌금까지 냈는데 또 더 이제 세금을 더 부과해가지고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뭐 건설사는 기본법 위반한 거는 잘못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사람을 이라는 한번 소송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아무튼 이 세금 사건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이거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저와 같은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뭐 세금 포탈한 게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지 않죠, 그런 이야기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가채책 기간인데요. 이렇게 소송까지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5년 후딱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부가채책 기간이 5년이니까 이제 5년 지나서 이거를 이제 매입세 불공제에서 8억 부가세 부과처분하고 가산세 2억, 10억의 부과처분을 이제 5년 지나서 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그 5년 부가채책 기간에 한해서는 이제 못 맞추는 거고, 이제 특례 부가채책 기간 이제 10년, 이제 위기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아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위기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과다 환급을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가제척 기간을 적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10년의 부가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가 쟁점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부정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다, 또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이거 부정한 행위다. 이제 사실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판례가 단순 매출 누락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거든요. 이게 적극적인 부정행위, 위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항상 논란이 되죠. 야, 이게 부가채책 기간 적용하는데 그런 좀 불확정적인 개념을 쓰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이 경우에 부정한 행위로는 보되, 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로는 보되 이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10년의 부가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더 정확하게는 이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10년의 부가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이 원고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8억의 매입세액을 받은 게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는 게 문제가 된 건데, 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 부가가치세는 이제 그 사업자가 받은 세금을, 돈을 주는 사람이 이제 그 돈을 세금까지 포함해서 미리 주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법인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까지 있어야지, 이제 조세 포탈의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지, 비록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또 이제 이런 뭐 명의대로 대여로 규정된 이 거래관계에서 이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수받은 행위가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 포탈의 결과에 대한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 또 이제 더 정확하게는 이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행한 법인이 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서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그런 고의까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런 매출을 이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부터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의가 있을 여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의 부가채측 기간을 적용해서 이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니까 10억의 부가처분이 적법합니다라고 주장한 과세처분의 주장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세 소송에서는 1심에서는 이게 전부 승소를 해서 이렇게 10억이 부과된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2심에서는 이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이 바뀌게 되거든요. 8억원 이후 2억은 지게 되는 거죠. 2심 법원은 8억에 대해서는 부가제척 기간이 도과해서 위법하더라도 가산세 2억은 부가제척 기간이 이제 10년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죠. 이게 저도 이게 판결문을 보다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제 유심히 보다 보니까 더 크게 이제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과중한 형사상 또 조세상 처분을 가하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은 일단 요 부가채책 기간을 보면 이상하죠. 본세는 5년, 가산세는 10년 적용돼서 가산세만 살아남는다는 경우는 있어서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하거든요. 보통 이제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본세까지는 이제 뭐 어떻게 할지언정 가산세는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가산세만 떨어지는 게 좀 통상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본세만 떨어지고 가산세만 남은 경우니까 이상한데, 좀 판결 이유를 보니까 좀 2010년도에 개정된 법이 있더라고요. 딱 이런 경우죠. 이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서 본세에 대해서는 이게 부가제척 기간이 도과해서 부과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행위가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법이 개정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2010년도에 개정된 법을 이제 몰랐을 정도로 또 1심 판사님도 그걸 몰랐던 거죠. 이게 좀 특이한 법이긴 한데, 또 작년도 2025년도에 이제 선고된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해가면서까지 그 법리를 설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세가 5년 부가제척 기간이 있더라도 가산세는 10년 부가제척 기간이 적용을 받아서 가산세는 이제 본세가 죽더라도 가산세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세법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고, 뭐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특이하죠.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500만 원짜리 이제 벌금 받을 사안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뭐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이제 별도로 이제 세액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고, 또 거기 따라서 이제 과세처분은 부정행위로서 혹은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여전히 이제 살아남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뭐 분명히 이제 세금계산서가 이제 중요하고 정직하게 발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좀 부정직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볼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판례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긴 하니까요. 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